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소니사 해킹 사건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홍성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인터뷰 우여곡절 끝에 미국 현지에서 개봉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습니까? 네, 그 해킹 정보를 활용한 사이버 테러가 국내외에서 국가 안보와 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새로운 무기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그 소니 피처스와 또 극장 체인들은 해킹과 보복 테러 위협에 백기를 들었는데요. 그 자칭 평화의 수호자라는 해커들의 공격으로 소니사의 전산망이 다운되고 또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와 전현직 임직원 등 4만 7천여 명의 개인정보와 미개봉 영화 5편이 유출되었습니다. 그 임직원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사생활도 공개되었는데요. 그 테러 위협에 굴복해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포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결국 소니사는 영화 인터뷰를 25일 미국 독립극장에서 상영했습니다. 그 소니사는 이와는 별도로 온라인 배급망을 통해 그 인터넷 배포나 또 케이블 TV 등을 통한 공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YTN은 이번 소니 해킹 사건을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그 전문가들과의 대담이나 또 시청자들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 아직도 진행 중인 이번 소니사 해킹에 지금까지 취재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외교관이 물리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조금 우려 섞인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이 정리를 먼저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영화 인터뷰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인데요. 북한은 이 영화의 제작 단계부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코미디 주제로 삼는 것은 결례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불쾌감과 함께 영화 개봉 시에는 단호하고 무자비한 대응을 하겠다는 엄포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나 영화사 측은 올해 성탄절 개봉 예정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이 영화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해킹을 한 주체는 물론 영화 인터뷰 개봉 계획을 중단하라고 주장을 했고 9.11 테러를 기억하라는 등의 노골적인 협박으로 개봉 강행 시에는 보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소니 픽처스는 개봉 계획을 철회했는데요. 이 해킹 주체가 북한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테러 위협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던 소니 픽처스가 성탄 이틀 전에 다시 영화를 상영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성탄절인 25일부터 미국의 300여 개 독립극장에서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또 영화를 온라인으로도 배포를 했습니다. 구글의 콘텐츠 장터인 플레이와 영상 서비스 웹사이트인 유튜브 무비 등을 통해서 빌리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영화 개봉으로 혹시나 있을지 모를 테러 공포가 커지기도 했는데요. 이 성탄절에 영화를 개봉한 극장에는 미 연방수사국 FBI가 테러 대비 경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영화 인터뷰 개봉과 관련해서는 큰 불상사는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북한의 공식적인 대응이나 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유엔 주재 외교관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요. 영화 개봉과 관련해 기존의 상영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당장 무력 대응을 하지는 않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아예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북한은 여전히 이번 소니 픽처스 해킹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먼저 미국에 공동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미국은 이런 제안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이 진행되어 온 상황입니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최근 북한의 인터넷이 다운과 복구를 반복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북한을 소니사의 해킹 범인이라고 밝히고 또 북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천명한 이후에 북한 인터넷이 다운되었는데요. 그 일각에서는 미국의 비례적 대응에 상응하는 응징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9년 7월 디도스 공격, 또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또 지난해 3월 언론사와 금융사의 전산망이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수력 원자력 문건 유출도 북한의 소행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과 실제 규모를 어느 정도 되는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수원 문건 유출이나 소니사의 해킹, 또 인터넷 뱅킹 다운 등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던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 대책 문제점을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YTN의 적극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미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자기들 소행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사이버 해킹, 특히 북한에 대한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후에 북한의 인터넷망이 다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부 인터넷이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국가의 인터넷망 전체가 먹통이 된 겁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보복 공격이라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 인터넷망 다운 사건과 관련해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도 그렇다고 시인하지도 않은 건데요. 북한도 이와 관련해 미국의 소행이라거나 그렇다고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영화 인터뷰 개봉 논란이 이처럼 북미 간의 사이버 전쟁 양상으로 번지면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도 사이버 공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디도스 공격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남한의 주요 공공기관 전산망을 마비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YTN도 사이버 공격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요. 지난해 4월 YTN을 비롯해서 KBS와 MBC 등 주요 언론사와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전산망이 마비됐던 사건 역시 북한의 범행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그에 앞선 2011년 농협 전산망 장애 사건도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이나 구체적인 실체는 여전히 상당 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의 가장 최근 평가는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를 통해 공개된 게 있는데요. 국정원은 북한에 7개 해킹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두 6천 명 가까운 사이버전 지원 조직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이들은 남한의 발전소와 화학물질 취급소 그리고 지하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도권 일대에서 항공기와 선박 등에 대한 위성 항법 장치 교란도 준비 중이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북한은 3천여 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전담 부대를 운영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을 주도하는 핵심 기구는 인민무력부의 정찰 총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012년 8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전략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최근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 통합전산센터가 중앙행정기관 내의 모든 해킹 시도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사전 예방과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까지 사이버 전문 인력 5천 명을 양성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지능화하는 사이버 공격을 이런 수준의 보안 수단만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이 이 같은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적이고 치밀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YTN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충실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본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실동물 방지 및 반환을 위해 동물등록제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장려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읍, 면, 리 및 도서지역은 제외하고 시행됩니다.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 다음 동물등록 카테고리에서 등록 대행업체로 등록이 가능한 집 근처 동물병원을 검색합니다. 해당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동물등록 방법에는 내장형, 외장형, 등록인식표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장형은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방법으로
15자리 고유 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몸속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쌀알 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내장형은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10여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마이크로칩으로 인해 동물 체내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암 등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보고는 없습니다. 외장형은 고유 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이 펜던트에 내장되어 있는 목걸이 형식입니다. 등록 인식표는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인식표 형태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등록한 후에는 시, 군, 구청을 방문해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 등록을 하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번호를 이용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유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끈 동물등록제. 반려동물과 같이 걷는 그 끈을 놓지 않도록 이름을 붙여주세요.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캐스터들의 수다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2014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는 크리스마스였는데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특정 종교의 행사이기 때문에 떠들썩하게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송년 분위기와 함께 즐거운 의미가 되는 날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캐스터들의 수다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기상캐스터 출연자들의 즐거운 수다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첫머리에는 2명의 출연자가 나와 오늘의 프로그램이 어떤 주제로 이루어지는지 콩트 형식을 빌려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분위기 전환에 매우 효과적이었고 시청자들이 이어질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망원경을 만안경으로 발음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표현과 발음을 전달해야 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서는 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캐스터들의 수다를 중점으로 구성되는 특성상 다소 시끄러운 분위기와 함께 잦은 반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시청자들이 함께 수다를 떠는 것 같은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점과 함께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단점도 함께 갖게 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나라의 크리스마스 모습을 다양하게 소개해 주었는데요. 다른 나라를 다른 나라로 발음한 부분과 호주의 산타 달리기를 소개하며 떼거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의 산타 달리기의 경우 모금 운동을 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를 설명한 부분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절대 소수인 인도에서는 바나나 나무와 망고 나무로 트리를 만든다는 이야기와 일본 도쿄의 46억짜리 순금 트리,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의 121억짜리 보석 트리와 같은 매우 고가의 이색 트리에 관한 이야기 또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 있는 한 도시의 950m 트리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교황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점등식을 대신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와 21세기의 첨단 과학을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 끝에 메인 사회자가 올해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따뜻한 마무리가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멘트가 끝나자마자 그런 의미에서 트리 하나 사주세요 라는 다른 출연자의 장난 섞인 말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고 따뜻한 분위기를 망치는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분위기의 프로그램 구성은 좋지만 가끔 진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그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산타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꼭지에서는 산타가 있다면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가 하며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시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여기저기 손을 들며 대답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선생님과 유치원생 같은 생각이 들어 조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는 옳지 못한 자막 실수가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가장 잦았던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추측을 전달하는 대요를 대요로 잘못 표기한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미디어는 라디오나 신문 등과 달리 시각과 청각 모두를 자극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청각적인 자극뿐 아니라 시각적 자극 또한 정확하게 전달받기를 요구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자막 표기가 자칫 프로그램의 흐름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캐스터들의 수단은 출연자가 모두 기상캐스터로 구성되어 있고 신개념 날씨 토크쇼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날씨에 관한 새로운 시선과 생각을 소재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임에도 이번 방송에서는 날씨에 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특정 이벤트를 소재로 특집 방송을 하는 것은 매우 좋았습니다만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와 지향점을 잃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도할 때 인권 보호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건 당사자의 이름이나 신분, 소속동을 밝히지 않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YTN 뉴스에서는 익명 보도가 지나치게 많아서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4대강 보균열, 오늘 조사 결과 발표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YTN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단순 시공 문제 가능성을 포함해 라고만 할 뿐 문제의 시공사가 어디인지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신 아파트 경비원들 근무 지속한다라는 기사에서는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라고 익명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은 신현대 아파트라고 서너 군데에서 노출이 됐는데 그냥 실명 보도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시청자들은 익명과 실명 보도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또 같은 날 러시아 신용 등급 정크 수준 추락 가능 기사의 배꼽 자막에는 정크라는 비유적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앵커 멘트나 리포트에는 정크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배꼽 자막에서 사용한 용어에 맞춰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리포트에서 나온 용어로 배꼽 자막을 구성하거나 이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성범죄 관련 대담에 제시된 여군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그래픽에 전역 후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전역 후에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인지 잘 납득되지 않았고 패널들의 말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픽에 전역 후 성범죄 병적 기록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옳은 표현이라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핵심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흐름은 애매한 율동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 극단적인 기대처럼 거센 물결의 반복입니다. 법의 판단에는 국민의 판단으로 맞서고 법망을 이용하여 무한대의 반대 논리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확연하지 않은 애매하고 어지러운 사회라는 탄식도 나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미디어의 뉴스 보도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울이 깨끗하지 못하면 물체를 명확하게 비춰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보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보도 내용의 중심은 무엇인가? 라는 말은 애매하거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뉴스가 보도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뉴스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보도도 자주 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한 예로 담뱃값 인상이 80%, 100%나 되는데 가격 인상을 외면하고 담배의 독성에 초점을 맞추는 렌즈가 되었습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도 무색하게 만든 정부 결정이 여과 없이 시행되는데 미디어는 외면한 꼴이 되었습니다. 뉴스 보도의 구성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도 있지만 균형 보도를 지켜야 하는 원칙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제도적 결함 때문에 뉴스의 핵심이 흐려진다면 제도의 탓만으로 돌리긴 어렵습니다. 또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도 차이가 있겠지만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에서 탈피하고 싶은 생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디어는 중립이나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것은 아닌지, 혹 면피나 면책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문제나 큰 사건일수록 시청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도록 핵심 보도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애매한 보도는 정직하거나 확고하지 못한 데서 나온 기교가 될 뿐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법과 양심이 등장하는데 법은 알겠는데 양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 사용되는 양심, 고대 사회에서 기준으로 썼던 인간의 양심이 다시 활동하니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와 현재의 인간이 같은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양심이란 단어를 차용한 것인지 역시 애매할 뿐입니다. 사실 보도에서 정확 보도로, 다시 정직한 보도로 중요 가치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사실의 허구성에서 탈피하여 핵심을 찾아 정확한 보도로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직한 보도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시청자를 위한 진정한 뉴스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